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하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AI 사커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해주신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AI 사커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이미 AI 사커 공식 웹사이트에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대회 참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간략하게 AS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S 사커는 공식적으로는 세계 대회가 이제 2017년에 이제 열리긴 했습니다만, 규모 면에서는 2018년을 이래로 보는 게 정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5가지 꼭지로 해서 AI 사커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이제 aiworldcup.org에 저희가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방문해 주시면은 이제 AI 월드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좀 아실 수 있고요. AI 월드컵은 사실은 이제 AI 사커 말고 AI 코멘테이터, AI 리포터에서 2개의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2개 종목은 경기에 관련된 이제 해설자, 경기가 진행하고 있을 때 이제 해설을 하는 분이 이제 코멘테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해설자와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경기를 압축 요약해서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는 AI 리포터, 기자죠. 이렇게 총 이제 3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행사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플랫폼은 AI 사커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AI 사커는 다른 게임들하고 좀 기본적으로 차별되는 게, AI를 이용해서 참가자들이 직접 코딩을 해서, 코딩을 한다는 게 게임 전략을 코딩하는 거죠. 코딩된 게임 전략으로 상대방과 경기를 하는 방식의 게임이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AI 테크놀로지죠. AI 기술이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 중에 하나로 널리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기술을 이용한 AI 사커에 참여는 여러분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사커하고 다른 게임하고 이제 차별성이 이제 한두 가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풋볼 매니저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사커 게임 중에 하나인데, 풋볼 매니저는 이제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게임 스트래티지를 이제 유저가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AI 코딩이 관련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축구 게임이 유명한 축구 게임이지만, 피파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이 유저의 AI 기술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자체는 유저가 이제 화면에서 이제 플레이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저가 본인의 게임 전략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서 상대방과 혹은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팀과 경기를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슬라이드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팀과 이제 유저 간의 경기를 말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된 시간 관계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경기 참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좀 정리해서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좀 빨리 익히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법을 배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라이센스 받는 법,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로봇의 기본적인 조작법,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 부분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샘플 코드가 제공되는데, 샘플 코드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실전 감각을 빨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서, AI의 이제 가장 요즘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딥러닝 기술이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if else와 같은 규칙 혹은 조건문 기반의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코딩을 할 것인가 하는 그 좀 높은 수준의 전략을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전략 자체도 그 뭐 현대사커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제 토탈사커로 게임 전략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공수를 분리해서 경기 전략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그 유저가 직접 설계한 심층 인공지능망 딥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게임 전략을 구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그건 상당히 그 바람직한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으로 게임 전략을 코딩하실 때 그 지금 저희 시뮬레이터 자체는 50ms마다 이제 경기장의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그 짧은 시간 간격이 아니고 조금 더 긴 시간 간격에, 예를 들어서 이벤트 중심이죠. 그래서 슛, 패스 혹은 뭐 슛의 블로킹 같은 좀 더 그 큰 스케일의 이벤트를 고려해서 딥러닝 기술 기반의 코딩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또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이후에 이제 그 두 분의 발표가 있을 텐데, 이제 첫째 분은 규칙 기반으로 이제 일단 시뮬레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라이센스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간략한 그 코딩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조금 더 심층적인 AI 기술의 코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간략하게 AI 사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질문이나 혹은 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그 저희 웹사이트 aissaco.co.kr에 접속하셔서 거기 Q&A 섹션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축구 플랫폼 및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된 카이스트 조천식 모빌리티 대학원 박범근입니다.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AI 축구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경기용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AI 축구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AI 축구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AI 축구 시뮬레이터 설치에는 다음의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파이썬을 설치해야 합니다. 버전은 3.7을 추천드리며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아나콘다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시뮬레이터인 웹봇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면에 붉은 글씨로 표시된 주소를 통해 2020B 버전을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봇에서 실행시킬 AI 축구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표시된 주소를 통해 윈도우 또는 우분투 버전을 받으면 됩니다. 파일을 받은 후 압축 해제를 하시면 그림과 같은 구성의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웹봇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수에 파이썬 패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내 PC를 우클릭합니다. 우클릭 후 속성을 누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설정창이 나오게 됩니다. 설정창을 내리다 보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글씨를 클릭합니다. 글씨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속성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고급, 환경 변수, 새로 만들기 버튼을 차례로 클릭하여 보이는 것과 같이 파이썬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대문자로 추가해줍니다. 변수값에 넣어주는 내용은 이전에 설치한 로봇 시뮬레이터 웹봇의 경로이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AI 축구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웹봇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 위의 파일 버튼을 클릭 후
오픈 월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설치한 AI 축구 파일의 aisoccer.wbt 파일을 열어줍니다. 파일이 있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을 오픈하고 로딩이 끝나면 그림과 같이 축구 경기장이 나타납니다.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로 컨트롤 버튼과 숫자 1을 동시에 누르면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Missing License Information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붉은색 글씨로 Import Error 메시지가 출력된다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통해 시그니처 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시뮬레이션 화면 아래에 나타난 맥 주소를 관리자에게 보내주시면 시그니처 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시그니처 키를 입력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의 우측 상단에 있는 오픈 텍스트 파일을 버튼 눌러 AR 축구 폴더의 config.json 파일을 열어줍니다. config.json 파일의 가장 아래쪽에 이메일과 발급받은 시그니처 키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config.json 파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config.json 파일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되감기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션을 리셋하고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아래의 콘솔 창에 다음과 같이 valid license라는 문자가 출력되고 로봇이 움직인다면 문제없이 시뮬레이터를 실행시킨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이미지는 X를 눌러 없앨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축구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config.json 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fig.json 파일에서는 게임 옵션을 구성하고 게이머의 코드를 정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했듯이 라이선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수정한 후 시뮬레이션의 수정 사항을 적용시키려면 시뮬레이션을 리셋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config 파일을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룰과 툴을 통해 게임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룰에서 게임 타임을 통해 전후반 경기 시간을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인 300은 전 후반 각각 5분으로 총 10분 경기를 의미합니다. 그 아래의 데드락 옵션으로 교착 상황 규칙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착 상황은 로봇이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게임이 진행될 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습을 진행할 때는 false로 두고 실제 게임을 진행할 때는 true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툴에서 리핏을 통해 경기를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를 통해 경기를 녹화하고 녹화 영상은 레코드 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뷰를 true로 하면 경기를 진행한 동안에 화면 시점이 공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음으로는 게이머의 코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팀 A는 레드팀의 정보를, 팀 B는 블루팀의 정보를 설정합니다. 네임을 통해 팀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팀 이름은 시뮬레이터 창에 영어 대문자로 11번째 문자까지 표시됩니다. 익스큐터블에는 실행시킬 AI 축구 알고리즘의 파일 경로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패스 경로에 필요에 따라 일부 파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AI 축구 파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이머 코드 설정의 예시를 들어보면 시뮬레이션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onfig 파일에서 팀 A의 이름은 제임스, 익스큐터블은 룰 베이스드 C를 입력하였고 팀 B에는 이름은 홍길동, 익스큐터블은 룰 베이스드 B를 입력했습니다. 저장 및 리셋 후 실행하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것과 같이 팀 이름이 나타나고 여기서 홍길동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11글자를 초과하기 때문에 뒷부분이 잘린 채로 표시됩니다. 또한 레드팀은 규칙 기반 C로 블루팀은 규칙 기반 B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라이선스 관련 이메일과 시그니처 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 축구 경기용 코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 작성 방법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AI 축구 알고리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축구는 알고리즘 코드와 시뮬레이터가 정보를 주고받으며 진행됩니다. 알고리즘은 50ms의 타임스텝마다 경기 상태 정보를 수신하고
로봇 제어 신호를 송신합니다. 먼저 알고리즘이 수신하는 경기 상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로부터 알고리즘 코드에 주어지는 경기 상태 정보는 현재 프레임에서 로봇과 공의 위치, 방향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든 좌표는 데카르트 좌표계를 따라 미터 단위로 표시됩니다. 방향 각도는 로봇이 우측을 향할 때 0이고 시계 반대 방향이 양수이며 단위는 라디안입니다. 상태 정보가 시뮬레이터에서 주어질 때 알고리즘 코드가 항상 왼쪽에 위치할 때를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레드 블루 팀 전 후반전 상관없이 자신의 팀이 항상 왼쪽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으로 송신하는 로봇 제어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코드가 시뮬레이터로 송신하는 로봇 제어 신호는 로봇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AI 축구 로봇은 두 개의 바퀴로 움직입니다. 알고리즘은 경기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5개의 로봇의 각각 바퀴 속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총 10개의 플롯으로 구성된 리스트가 시뮬레이터로 송신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 기반 A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란 조건문을 사용하여 경기 상태를 구분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기본 제공되는 규칙 기반 예제 코드는 A, B, C 세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인 A를 사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운받으신 AI 축구 폴더 안의 example 폴더에 플레이어 룰 베이스드 A 폴더를 열어보면 그림과 같이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룰 베이스드 A 파일은 시뮬레이터로부터 정보를 받고 제어 신호를 시뮬레이터로 보내는 파일로서 config 파일의 executable 경로에 입력되는 파일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상태를 바탕으로 팀 전략을 구현하는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헬퍼는 전략을 실행하고 게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들이 있는 파일로 앞의 두 파일에서 모듈로 사용됩니다. 3개의 파일에는 공통적으로 상수가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은 단순한 정수이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로봇과 공의 좌표 및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콜디네이츠의 X부터 터치까지입니다. X와 Y는 좌표값을, TH는 세타로 로봇의 방향을, 액티브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터치는 로봇이 공을 터치하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3개의 파일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룰 베이스드 A 파일은 3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nit은 변수를 초기화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getColled는 경기 상태 정보인 프레임으로부터 로봇과 공의 좌표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는 50ms마다 호출되어 프레임 정보를 받고 로봇 제어 신호를 전송합니다. init 함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nfo로부터 게임 기본 정보를 받아 변수로 저장하고 기본 변수들을 초기화하며 플레이어스 파일에 5개 로봇 행동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개발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 선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각 프레임의 끝에서 실행되어 getColled 함수를 통해 로봇과 공의 정보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헬퍼 파일의 함수들을 사용하여 전략에 사용될 변수를 계산합니다. 각 변수에 대한 설명은 이후 설명에서 다루겠습니다. 5개의 로봇 클래스의 move 함수에 여러 변수를 넣고 반환되는 제어 신호를 변수에 저장하고 시뮬레이터로 전송합니다. 다음은 플레이어스 파일입니다. 각 포지션별 5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고 각 클래스는 init과 move를 포함합니다. 골키퍼를 예로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init은 클래스 생성자 함수로 기본 변수를 저장합니다. 이 함수는 5개의 클래스에 대해 동일합니다. move는 로봇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함수로 규칙 기반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mov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수의 인자로 입력받은 변수들을 사용하여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움직임을 할지 결정하고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규칙 기반 A의 경우 간단하게 공의 위치를 기준으로 6개의 상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발자의 필요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또는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브의 함수 인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11개의 변수를 인자로 받는데 로봇 번호와 관련된 변수, 수비 공격에 유용한 각도 변수, 로봇의 정보를 나타내는 변수, 공의 정보를 나타내는 변수, 그리고 현재 프레임의 게임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규칙 기반 A에서는 공의 위치를 기준으로 경기 상황을 6개로 분류합니다. 그림과 같이 자신의 골 지역, 페널티 지역, 필드, 그리고 상대 골 지역, 페널티 지역, 그리고 필드 이렇게 6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자신 팀 또는 상대 팀의 로봇의 위치도 상황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된 상황에서 로봇을 보내고 싶은 좌표를 결정해 x, y 변수에 저장하면 헬퍼 파일에 고투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바퀴 속도를 계산하고 그 속도를 반환합니다. 좌표값을 확인해보면 x, y의 상수 또는 변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 볼과 컬 포스처들은 그림에서와 같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헬퍼 파일은 앞의 파일들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함수들은 자주 사용되는 계산을 정의한 함수, 상황 판단을 위한 함수, 행동을 위한 함수로 구분됩니다. 함수의 이름들이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규칙 기반 A 코드를 사용하여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config 파일을 통해 실행 알고리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규칙 기반 A를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하기에 팀 A에는 규칙 기반 A를, 실습 중 상대팀 로봇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팀 B에는 랜덤을 사용하겠습니다. config 파일을 그림과 같이 수정 및 저장한 후 시뮬레이션을 리셋 및 실행하면 레드팀은 규칙 기반 A를, 블루팀은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 수정 실습을 하기에 앞서 시뮬레이션의 유용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쉬프트 드래그를 통해 공과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알고리즘 개발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강제 페널티 킥과 같은 특정 상황을 발생시켜 그 상황의 알고리즘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I 축구는 파이썬을 사용하지만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프린트 함수로는 출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터의 콘솔 창에 프린트할 수 있는 함수인 프린트 콘솔 함수가 헬퍼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 플레이어스 파일의 defender1 클래스 move 함수에 그림과 같이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드는 현재 공의 좌표, 현재 해당 로봇의 정보, 상대팀 3번 로봇의 정보인 F1의 정보를 출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보면 시뮬레이터의 콘솔 창에 변수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ift 드래그로 공과 로봇을 이동해보면 그에 따라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된 값을 확인해보면 첫 줄은 공의 좌표값으로 거의 0,0에 가까운 값을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레드팀의 D1의 정보로 순서대로 X좌표, Y좌표, 방향, 액티브, 터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줄은 블루팀의 F1의 정보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로봇 제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제어는 함수를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기본이 되는 제어 신호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move 함수의 리턴 바로 위에서 스피드 값을 그림과 같이 혹은 원하는 값으로 변경해 보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면 로봇 제어 신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D1의 경우 똑같은 크기의 양수값을 주었기 때문에 직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D2의 경우 양수값이지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쪽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과 F2의 경우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값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개의 함수가 사용됩니다.
고투와 턴투입니다. 고투는 로봇을 x, y 좌표로 이동시키는 바퀴 속도를 계산 및 반환하는 함수이며 턴투는 로봇이 x, y의 좌표로 바라보도록 하는 바퀴 속도를 계산하고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F2를 예를 들어 고투 함수가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투 함수의 목적지를 공의 좌표로 설정하여 로봇이 공을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공을 움직이면 로봇도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턴투 함수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F2가 공이 움직임에 따라 공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로봇 제어 함수인 고투 함수와 턴투 함수에 더하여 조금 더 복잡한 함수인 패스투 함수와 스테이킥 함수가 있습니다. 패스투 함수는 정지한 공에 접근하여 원하는 위치에 공을 보내도록 바퀴 속도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스테이킥 함수는 로봇의 앞으로 지나가는 공의 궤적을 예상하여 움직이는 공을 원하는 위치로 보내도록 바퀴 속도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위의 두 함수의 타겟을 상대편 골대로 설정하여 슛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의 리듬이라는 파일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 슬라이드에 함수를 잘 이용하면 화면 속 영상과 같이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상황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널티킥을 예로 들겠습니다. 공과 로봇을 이동하여 페널티킥 상황을 발생시켜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드로는 특수상황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킥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F2의 move 함수에서 if문을 사용하여 페널티킥 상황에 대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목표가 되는 좌표는 골대의 중심인 3.9,0으로 설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보면 골을 넣지는 못하지만 페널티킥에 대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되는 좌표를 바꿔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비록 상대가 랜덤이긴 하지만 골을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복잡한 예제 코드인 규칙 기반 B와 C를 이해하면 자신만의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들며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아래에 나와 있는 링크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학습 기반 AI 축구 튜토리얼을 맡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우준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학습 기반에 사용되는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강화학습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 에이전트가 환경과 소통하며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둑, 아타레 게임, 로봇, 그리고 본 튜토리얼에서 다루고 있는 AI 축구와 같은 이런 순차적 행동 결정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강학습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결국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에이전트, AI 축구로 보시면 이제 로봇이 에이전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환경은 이제 위봇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에이전트와 환경이 있으면, 먼저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상태를 주게 됩니다. 즉, 에이전트는 이제 경기장의 어떤 정보들을 받아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루는 것에서는 로봇의 두 바퀴를 제어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바퀴를 제어하는 것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이제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상, 이 행동에 대한 얼만큼 잘했는지에 대한 보상과 다음 상태, 다음 경기장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지를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수식적으로 보자면, 강화학습의 목표는 할인된 기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정책은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히만 소개드리면 결국 여기서 스몰 r이 이제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런 보상을 가장 많이 받으려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를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Q러닝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Q러닝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풀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먼저 어떠한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상태 행동 가치 함수를 먼저 정의하게 됩니다. 이게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기대되는 누적 보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누적 보상이 최대화되는 행동을 찾아서 그 행동을 취하게 되면 결국 이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서 이런 상태 행동 가치 함수를 찾는 것이 이제 Q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식과 같이 어렵지만 이런 식을 반복하면 이제 최적 Q 펑션, 그러니까 상태 행동 가치 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튜토리얼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러닝에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DQ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QN은 이제 16년도에 이제 발표되었는데 이제 Q러닝에서 아까 앞서 설명드린 Q 펑션에서 모든 상태 행동에 대한 Q 밸류를 모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10의 170개만큼의 상태가 존재해서 이렇게 모든 Q 밸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Q 밸류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근사할 수 있을까 하고 나온 것이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이런 Q 펑션, 상태 행동 가치 함수를 근사화해서 사용해보자 라는 것이 DQN입니다. 즉 이제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인공신경망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입력으로 상태가 나오면 맨 오른쪽 아웃풋으로 이제 행동이 출력되는 이렇게 Q 펑션을 근사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Q 펑션은 이제 인공신경망으로 Q 펑션을 이제 근사화하고 또 추가적으로 리플레이 버퍼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저희가 이제 환경과 소통하면서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한 번만 학습을 하고 버리면 샘플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그 저장한 것을 조금씩 뽑아서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무작위로 샘플하는 경험의 개수를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벨반 방정식으로 유도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하면 최적의 Q 펑션을 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DQN에서는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고 고정된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이때 고정된 타겟 네트워크가 뭐냐면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손실 함수에서 이 왼쪽에 R 플러스 감마 맥스 A 프라임 이걸 A 프라임 Q S 프라임 A 프라임 세타 마이너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타 마이너스가 타겟 네트워크입니다. 이 왼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QSA가 이 왼쪽에 R 플러스 감마 맥스 A 프라임으로 가도록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같이 학습이 된다면 좀 더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정하고 학습을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그래서 DQN 구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환경 상태를 먼저 관측을 합니다. 저희가 AI 축구에서 이런 상태도 우리는 어떤 것을 환경 상태로 쓸 것인지를 저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함수로서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를 바탕으로 입실론 그레이디 방법 지금 튜토리얼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긴 튜토리얼에서는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실론 그레이디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 또한 환경에서 저희가 AI 축구에서는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함수로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들이라고 하고 이런 경험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하는 코드를 구현한 후 학습할 때는 이런 리플레이 버퍼에서 이 경험들을 배치 사이즈만큼 추출한 다음에 앞서 소개한 손실함수를 정하고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태, 행동, 보상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유저 마음대로 유저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하면 좀 더 좋은 학습된 로봇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예시로 보여드릴 상태, 행동, 보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상태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에 대한 로봇의 상대 위치와 로봇의 위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로봇을 가지고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의 위치와 공에 대한 로봇의 상대 위치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 행동은 이제 큐브 로봇 몸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바퀴를 저희가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바퀴의 속도를 저희가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숫자 값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동, 각각이 앞으로 이동, 뒤로 이동, 정지, 우회전, 좌회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 중에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강화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보상 예시에 대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 이 각각 두 가지 보상 예시로 학습된 로봇들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강화학습에서는 이런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을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수와 골키퍼 보상을 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골키퍼 외에 4명의 공격수는 이제 같은 것이라고 보고 보상 예시에서는 공격수는 로봇이 공에 다가가면 보상을 많이 주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즉 공과 로봇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 가까워졌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리워드를 주었습니다. 즉 가까워지면 보상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였고 골키퍼는 공이 우리 편 골대까지 왔을 때 공을 밖으로 쳐내도록 보상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공격수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상 예시 1에서는 공격수는 로봇이 공에 다가가도록 이제 보상을 주었고요. 다음으로 보상 예시 2에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의 AI 슈퍼의 목적은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과 상대 골대 사이의 거리 변화량을 기반으로 보상을 또 주었습니다. 즉 공이 상대편 골대로 가까워진다면 보상을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즉 앞서 설명한 공과 로봇 사이의 거리 변화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로봇이 공에 다가가도록 보상을 주는 것이고 방금 소개한 두 번째 것은 공이 상대편 골대로 들어가도록 주는 보상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보상 섞어서 하면 조금 더 로봇이 더 잘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뒤에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 먼저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구성은 크게는 이제 메인 코드, DQN 코드, 그리고 기타 필수 모듈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in.py가 이제 메인 코드입니다. 이 메인 코드에서는 이제 위복과 소통하면서 에이전트들의 경험들을 모으고 그 경험들을 추출해서 학습을 하는 전반적인 코드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떻게 실제로 아까 앞서 설명한 손실함수들을 정하고 그 손실함수를 이용하여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지는 이제 DQN.py, DQN 코드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필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함수들을 이제 아래 util.py에 다 저장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상태를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계산한다든지와 같은 이제 필수 모듈 코드는 아래 util.py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리플레이 버퍼는 에피소드 메모리.py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먼저 train.py와 dqn.py에서 초기 변수를 설정합니다. 초기 변수에는 예를 들어서 인공신경망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대치 사이즈는 얼만큼 할 것이냐, 리플레이 버퍼의 사이즈는 얼만큼 할 것이냐와 같은 이제 초기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박스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강화학습에서 앞서 설명한 환경과 소통하는 코드들입니다. 즉, 상태를 관측하고 그런 상태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런 행동에 대한 보상과 다음 상태를 관측한 후 그 경험들을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들이 이제 밑에 각각 아래 utils.py와 dqn.py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 인공신경망을 학습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빨간색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저 dqn.py의 업데이트 폴리시 함수에서 인공신경망의 손실함수를 정하고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제 초기 변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DQN 클래스입니다. 이 DQN 클래스에서는 이제 빨간색 박스가 이제 인공신경망의 구조, 그리고 오렌지 박스는 리플레이 버퍼 크기, 그리고 학습 시 배치 사이즈. 앞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긴 튜토리얼에서는 설명한 이제 할인율 등등을 초기 변수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또 저희가 앞서 설명한 이제 상태와 행동에 대한 몇 차원인지를 이제 입력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한 보상 예시에서 제가 지금 리워드 버전이라고 하는 걸 1로 했는데 이런 리워드 버전을 어떤 걸 사용할지 이런 변수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맨 마지막에 셀프준 트레이너가 이제 결국 이제 DQN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DQN 로봇마다 이런 DQN 클래스를 만들어서 각각 학습하는 이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변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rain.py를 기반으로 이제 메인 코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train.py는 이제 맨 위에 보시면 많은 함수들을 임포트 시켜놨는데요. 임포트라는 것은 이제 다른 파일에서부터 필요한 함수를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이제 dqn.py와 rsutils.py와 같은 이제 코드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train.py는 이제 플레이어 클래스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서 로봇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학습하는 것들이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업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이제 먼저 첫 번째 빨간 박스가 이제 state는 getState하고 이런 공의 위치와 현재 위치들을 넣은 것이 있는데 이거로부터 이제 getState는 아까 아래 utils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utils.py에 getState 함수로부터 가서 이런 저희가 원하는 이런 상태를 계산하여서 여기서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빨간색 박스는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빨간 박스는 이제 이것도 아래 utils.py에 구현되어 있는 getReward 함수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보상을 계산해서 들고 오는 코드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보상을 계산하였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store experience라는 함수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은 이제 맨 마지막 빨간 박스 self.train.update 함수로부터 이제 경험들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추출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train.py 이제 전체적 흐름을 나타내는 코드를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dqn.py에서는 이제 행동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경험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학습하는 코드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인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 이제 업데이트 폴리시에서는 이제 맨 위에 빨간 박스가 self.memory가 리플레이 버퍼에 해당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 이제 경험들을 추출한 후 이게 이제 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배치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이제 손실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가 이제 앞서 설명한 이제 손실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런 손실함수를 최소한 방향으로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이 맨 마지막 빨간 박스입니다. 이런 빨간 박스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제 파이토치라는 이제 함수를 가져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RLUtilities.py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이제 RLUtilities.py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제 필수적인 이제 함수들을 많이 구현해 놓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getState 함수로에서는 저희가 예시에서 보여드린 공의 위치에 대한 로봇의 상태 위치 및 방향을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이제 구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etAction에서는 이제 로봇 밖의 속도로 이제 변환해주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etReward 함수에서는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한 이제 예시 보상 예시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로봇 사이의 거리 변화가 줄어들면 플러스, 그리고 공과 상대편 골대 사이 거리가 줄어들면 플러스 보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긴 튜토리얼에서 설명을 하였고, 코드를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설명한 이제 보상 예시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을 때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 예시 1. 로봇이 공이 다가갈 때만 이제 보상을 줬을 때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볼 건데요. 처음에는 학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랜덤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이제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무작위 행동을 하면서 어떤 행동이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지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이 조금 한 30분 이상 지속이 되면 공에 조금씩 빠르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에 다가가도록 보상만 주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저희 골대로도 차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상대편 골대로 차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습이 1시간 이상이 지나면 아까보다 훨씬 빨리 공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공에 다가가도록만 학습되기 때문에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우리 편 골대 상대편 골대 상관없이 계속 차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행동을 아까 5가지로만 이제 나눴는데 그거를 좀 더 잘게 쪼개거나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로봇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학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보상 예시 2번째로 학습하였을 때 로봇이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이 상대편 골대로 갔을 때 좀 더 보상을 추가적으로 줬기 때문에 상대편 골대로 차도록 조금 더 학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점점 학습이 될수록 상대편 골대로 차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대편 골대로 골을 넣는 횟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이제 보상 함수에서는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정교하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상대편 골대에 이제 공에 갔을 때 보상을 많이 주는지를 이제 잘 디자인한다면 훨씬 좀 더 좋은 행동을 가지는 이제 로봇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참가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저 우준 학생이 발표를 했지만 딥러닝의 경우에는 DQN 이외에도 PPO 그리고 DDPG 그리고 RNN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딥뉴럴 넷을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해 보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참여하신 분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DNN을 사용한다 그러면 더욱더 그 참가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남짓한 오리엔테이션에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대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